네, 안녕하세요. 2022 노리미치 서울 탭톡 시각예술 심포지엄 사회를 맡은 이한범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질서 그 후 불완전한 글쓰기를 지속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새로운 질서 그 후에 윤충근, 이지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새로운 질서 그 후는 웹의 의미와 기능을 탐구하는 그룹인데요. 오늘 대표적인 프로젝트인 대체미술관 작업을 이제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작업 대체미술관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을 하고 또 대안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지수님께서 새로운 질서 그 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팀을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저희가 지금 화면에 비춰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지수이고 하얀색 반팔 셔츠를 입었고 검은 머리를 내려서 묶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충근님 앉아 계시고 저희 둘은 갈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고 진행해 주시는 한범님은 옆에 또 의자 위에 앉아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충근이고 머리카락은 검은색이고 앞머리가 눈썹 정도 길이로 내려오고 있고요. 피부는 좀 까만 편이고 오늘은 V넥 남색 셔츠를 입었습니다. 네, 저는 검은색 폴로티를 입었고 오데오 가르마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저희 모습을 설명한 것은 일종의 화면 해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새로운 질서 그 후라는 그룹 자체가 초기 웹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초기 웹이라는 게 1990년대 이제 후반 그때 생겨났을 텐데 이제 왜 초기 그 웹에 대한 좀 관심으로 기울어졌고 어떤 특성들이 있었길래 그것들에 관심을 가졌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좀 이념, 어떤 좀 가치관을 가지고 초기 웹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지 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웹이라는 공간을 떠올려 보면 지금은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공간이 초국가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대한 서비스 기업에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웹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살펴본다면 1989년에 스위스에 위치한 제네바에 있는 물리학 실험실로 가거든요. 거기서 팀 버너스리 경이라는 과학자가 자신이 만든 논문이나 자신의 연구 성과물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었던 공간이 웹이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자신의 생각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려는 기본적인 욕망이 조금 더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확장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연결성에 이제 집중을 된 그런 초기 웹에 좀 연결성에 좀 관심을 가지셨던 건가요? 네. 다시 생각해 보니 저희 팀 구성원들이 저도 그렇고 네. 지수님도 그렇고 다 기술 자체를 전공하기보다는 뭐 예술이나 디자인, 어떻게 보면 기술과는 조금 떨어진 분야를 전공을 했었고, 그렇다 보니 웹을 저희가 처음 배울 때 더 기초적인 질문들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웹은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런 것들에 집중을 했었고 웹의 역사에 대해 좀 더 살펴봤던 기억이 나네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금은 조금 없어 보이는 혹은 지금 뭔가 웹 그 초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뭔가 희미해져가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숙고를 하셨던 것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웹 3.0 아니면 NFT 아니면 블록체인 같은 알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이 떠다니면서 네. 있지만 웹 3.0이라고 해서 최근에는 탈중앙화라는 키워드들이 많이 네. 나돌고 있죠. 근데 웹이라는 공간은 사실 중앙화를 목표로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네, 중앙화
중앙화가 없었는데 탈중앙화라는 말 자체가 좀 모순적이다. 사실 그렇죠. 웹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려 있는 공간을 목표로 했는데 그것이 어떤 이익 수익 창출이나 아니면 서비스 같은 기업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것이 중앙화됐던 것이지. 네. 그리고 그 시기를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초기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을 이제 탈중앙화라는 워딩을 써서 지금은 그것이 마치 어떤 새로운 개념인 네.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작업에서 접근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접근성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죠. 현실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근데 웹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좀 다른 어떤 특성이 있다면 웹 접근성이라는 것도 어떻게 좀 얘기가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장치나 방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시각장애인들은 음향 신호등을 통해서 길을 네. 건너고 보도블록도 점자 보도블록이나 뭐 휠체어 장애인 분들은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저상버스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장치들이 온라인 상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출판에서도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뭐 고대비 색상을 사용한다거나 큰 글씨를 사용하거나 또는 잠시만요. 그렇게 막 엄청나게 뭐 대단한 장치가 아니네요. 외적 큰 글씨 이런 것들이. 네, 되게 기본적인 기능들도 있고 또는 생각하지 못했던 걸 뭐 미디어를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야 한다거나 자신이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한다거나 그 지점들이 그 고급 기술이라기보다는 네. 조금 더 생각지 못했던 지점에 자율성을 주는 것인 거고 그 중에서 대책 텍스트라는 기능은 네. 이제 이미지 온라인상에 있는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한 네. 글이에요. 그래서 그 대체 텍스트 기능을 이용해서 네. 대체 미술관 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럼 대체 미술관 작업은 그 대체 텍스트라는 접근성의 장치를 적극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그러면 웹에서 그 대체 텍스트라는 건 이제 어떤 식으로 좀 구현이 되고 작동을 하나요? 이제 시각장애인이 웹사이트를 경험할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스크린 리더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면 온라인상에 업로드되어 있는 글이나 이미지를 소리로 읽어주는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신문 기사 같은 경우는 소리로 기계가 읽을 수 있겠지만 이미지 자체를 읽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이미지가 어떤 대상을 포함하고 있는지, 이미지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글을 직접 우리가 웹상에 업로드를 할 때 입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출판물을 만드는 곳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데이터화하면은 그거를 이제 음성 내레이션 그 기술이 이제 쭉 읽어서 녹음 파일로 만들더라고요. 근데 텍스트는 이제 음성화하기 쉬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만 있는 책이라거나 이미지만 있는 책은 그럼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이제 아직으로선 그거에 대한 뾰족한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게 좀 그런 거에 대한 해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대체미술관 작업에 하신 작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조금 해명을 할게요. 대체 미술관이 처음부터 뭐 접근성 이슈를 가지고 접근성에 대한 프로젝트를 해보자 해서 시작했던 것은 아니고 그 대체 텍스트라는 것이 코딩을 할 때 alt라는 속성으로 네. 들어가는 작은 영역이에요. 근데 네. 그 영역이 항상 비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걸 채워보자는 시도로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은 대체미술관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처음 보시게 되는 홈 화면이고요. 지금 보이는 것을 설명드리자면 위쪽 가운데에 알트 뮤지엄이라는 영문 글자가 크게 적혀 있고 배경에는 기둥이 6개인 미술관의 외관과 같은 형태가 단순하게 연한 회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검정색 사각형의 입장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이제 대체 텍스트로 작성한 소장품 이미지들을 먼저 텍스트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른쪽 위쪽에 보면 화살표 스위치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작품 이미지를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대체미술관이 뭔지를 설명을 안 했어요. 설명할게요. 대체미술관은 전 세계에 있는 국내외 미술기관 30여 개 기관이 제공하는 오픈 액세스 이미지를 대체 텍스트로 변환해서 선보이는 미술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체미술관 작업들은 계속 현재 진행 중인 계속 이제 오픈 액세스 이미지를 계속 수집을 해서 이제 비어 있다라고 하는 그 공간에 텍스트를 기입을 하는 활동을 계속 해 나가고 계신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웹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이 작업을 계속 보다 보니까 웹이라는 이제 이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방향이라던가 도구로서의 웹이나 장소로서의 웹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글쓰기라는 것 자체가 이 작업에서 좀 핵심이지 않나? 왜냐면은 그 비어있는 공간, 애초에 없었던 것을 생산을 하는 이 일이 필수적인 작업이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글쓰기가 반드시 필요한, 글쓰기 때문에 가능한 작업이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웹사이트만 방문했을 때는 좀 드러나지 않는 이 두 분의 글쓰기의 시간에 대해서 오늘 좀 그 시간을 좀 드러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글을 쓰는 이제 일을 하지만 사실 이미지에 대해서 글을 쓴다는 일이 사실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아무리 섬세하게 묘사를 하고 완벽하게 재현을 하려고 해도 이미지는 절대 완전한 글로서 재현이 되지를 않고 항상 어떤 선택들에 의해서 이제 배제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미지에 관한 글을 쓸 때 항상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고 왜 이거를 집중해서 보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분명 언어라는 것이 가진 이미지를 모두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우선은 두 분께서 어떤 이미지에 관해서 글을 쓰시는 이 과정, 그 이미지를 선택을 한 것부터 글을 어떻게 생산해 나가는지, 이제 이 작업을 떠받치고 있는 그 글쓰기라는 생산의 시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선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이미지는 오픈 액세스 이미지라고 해서 이용함에 있어서 출판이나 아니면 후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운 이미지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저희가 직접 이미지를 생산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왜냐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글을 쓰는 것만 해도 너무 공이 많이 드는 어떤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이미지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이미지들을 한번 써보자고 했었고, 그럴 때 또 이제 작업물로서 크레딧에 대한 이슈가 없는 안전한 이미지들을 선택해보자고 하니까 이제 오픈 액세스 이미지를 사용하게 된 게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대체 텍스트라는 논의가 공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가장 급진적으로 또 실천할 수 있는 기관인 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그 미술관의 이미지를 사용하면 또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물론 저희도 다시 오픈 액세스 이미지를 쭉 지금 살펴보면서 느끼는 바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미술관에 또는 미술이라는 제도 안에서
굉장히 많은 큰 필터링이 거쳐져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미술관의 이해관계와는 조금 멀어진 이미지들이란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는 20세기 이전의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전통적인 회화 작업이라든지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이라서, 한편으로는 동시대 미술의 이미지를 충분히 담지는 못하겠구나 하는 어떤 한계도 있기도 하죠. 그러면 이미지를 먼저 골라내고 웹을 서핑을 하면서 네. 이미지를 수집을 하고 네. 그 이미지를 이제 목록화해서 그 이미지를 하나하나 이제 글을 써 가시는 네. 과정인 거죠. 그럼 두 분이서 어떤 이미지를 내가 담당을 하겠다 이런 이제 역할 분담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겠네요. 그래서 이미 미술관이 이 미술관에 의해서 걸러진 이미지를 또 한 번 저희가 선택하는 입장인데, 그 선택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은 미술 기관이 위치한 그 국가나 도시일 수도 있고, 그 작가의 성별이나 인종 또는 그 작품의 주제 또는 밀도, 네. 매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최대한 다양하게 하는 것을 고려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 이게 하나하나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전체로 봤을 때 비율이 얼마나 고르게 네. 선택되고 있냐를 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르고 있어요. 네. 제가 그럼 그 과정은 조금 저한테는 편집의 일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이 소스들, 자료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선별을 해서 이제 배치를 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다룰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저한테는 두 분의 글쓰기가 편집의 행위랑 굉장히 맞닿아 있는 형태의 글쓰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비평가처럼 딱 이렇게 예술 작품 하나만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것보다는 어떤 구조를 만든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바탕이 되는 풀을 만든 다음에 그것에 대한 글을 쓰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반드시 편집의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인식을 좀 하셨던 편인가요? 네.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들을 가지게 된 걸까요? 선택을 하는 게 잠깐만. 다양성과 관련한 편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네, 맞아요. 거라면, 특히나 미술계에 있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체화된 감각인 것 같아요. 어떤 작가의 성별이나 아니면 인종 또는 어떤 국가나 지역에 대한 것을 고르게 할 한쪽에 적어도 치우치지 않게는 골라야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글쓰기가 이 작업에서 핵심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기도 한데, 그러니까 글을 쓰려고 보면은 보이는 것들이 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하신 그 편향성, 미술관이라는 것의 편향성, 이 글쓰기를 도입을 했을 때만 드러나는 어떤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되게 공적이고 보편적이고 중립적일 것 같았던 어떤 제도가 글쓰기를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어떤 무수히 많은 편향성들이 합성된 형태의 어떤 견고한 그런 체계라는 거를 저는 이 작업이 그냥 그 이제 미술관 컬렉션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생산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이제 그런 편향성들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편집이라는 거는 이제 그 편향성들을 인지를 하고 조금 조정을 하려는 두 글 쓰는 사람들의 방향성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초기 웹에 대한 관심, 접근성이나 이제 좀 보편적인 네트워크, 좀 이렇게 공평한 연결들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떠세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제가 방금 어떤 뭉뚱그려서 미술계의 어떤 흐름이라고 말했지만, 저도 그 문제를 각인했던 건 린다 노클린의 아티클처럼 Why Have There Been No Great Woman Artist처럼
왜 미술관에 위대한 여성 예술가는 없는가와 같은 결국 글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자극을 줬던 것, 문제를 인식하고 발견할 수 있게 한 것, 아니면 게릴라 걸스의 작업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결국 글쓰기라는 행위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각자 소개를 또 했지만 저는 이제 뭐 검은색 카라티에 오데오 가르마를 하고 있다는데 저도 뭐 사실 그 얘기만 듣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제 모습을. 네. 근데 저는 그게 두 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 글쓰기의 가장 어떤 뭐랄까요, 한계, 어려움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거는 너무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한정된 길이 안에서 글을 써야 한다라는 그 상황 안에서 그럼 무엇을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언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파란색이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정말 저게 굉장한 스펙트럼을 가진 어떤 색이었을 때 저게 파란색으로만 말할 수 있나, 이런 되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 번역의 불가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대체미술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그런 번역의 불가능성, 그런 한계들이 어떤 식으로 이 작업을 좀 지탱을 했었고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난관을 헤쳐나간 네, 과정이 좀 궁금해요. 네. 사실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우려? 이미지를 텍스트화하는 데서 누락되는 게 너무 많을 것이다, 불완전해질 것이다 라는 그 우려를 가장 많이 듣기도 하고 네. 직접 작성을 함께 하는 워크숍을 해봤을 때도 네. 참여자분들이 제가 너무 못한 것 같아요. 뭐 그런 걱정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이죠.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기 마련이지만 그 전에 한번 질문을 해보면 그렇다면 내가 인식한 것은 완벽한가? 라고 네.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시각을 제1감각으로 여기고 이것이 완전한 것을 내가 보고 있다, 나는 완전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에서 비롯된 생각일 수 있는데 사실 인식도 불완전하고 묘사도 불완전하고 네. 그거를 읽어서 받아들이는 것도 불완전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렇죠. 그런 한계가 있고 네. 물론 저희도 작성을 하다 보면 글쓰기 안에서 느껴지는 한계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어나 표현을 쓸 때 그 단어나 표현이 저에게 가지는 인상이랑 독자가 가지는 인상이랑 너무나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간단하게 그냥 소파라고 한다고 해도 그게 1800년대 소파와 저희 집의 소파와 한범님의 집에 있는 소파는 너무나 다른 소파일 테고, 그래서 글을 써가는 과정이 저 사람이 오해를 했을지도 모르는 그 인상을 추측해서 그 오해를 벗겨나가는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대상을 내가 설명한다기보다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해명하는 네. 과정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완전한 설명보다는 가능한 오해하지 않는 네, 맞아요. 방식들. 네. 그런 면에서 조금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 아니라 그 국립현대대체미술관이라는 작업을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을 가지고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7천 몇백 개가 되는 그 소장품 전 목록을 대체 텍스트화 작업을 하셨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존재하는 어떤 국가기관의 그 컬렉션이 이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 이미지에 관해서 어떤 설명들을 하고 있는지를 다 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과 본인들의 그 이제 작업, 국립현대 대체미술관이 생산해낸 어떤 텍스트들이 이제 어떤 좀 차이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을 하네요. 사실 그때는 정말 절대적인 양이 정해져 있었어요. 7,500개는 양이 있었고 저희 팀원 5명이 나눠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중간중간 크로스 체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서 n분의 1씩 정말 딱 1,500여 개씩 작성했던 지점이 있었고, 그래서
각각의 조금 글쓰기 문체가 다르다는 걸 일단 첫 번째로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이 대상이 되는 이미지를 주제부부터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배경이나 좀 더 외곽으로 이렇게 글을 쓰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일종의 모든 것들을 이미지를 레이어로 생각을 해서 가장 아래 레이어서부터 그 위에 레이어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는 방식으로 작성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서로 다른 글쓰기 방식을 좀 공존하는 그런 또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다면 네. 지금 대체미술관 같은 경우는 저희 지수님과 제가 이제 주로 글을 쓰고 있는데 한번 이 둘이 같아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하지 않더라도 뭔가 합의되는 지점을 만들어서 우리가 나중에는 언젠가는 각자가 글을 써도 내가 쓴 거와 똑같아질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고 있는 단계죠. 근데 그런 기대를 안고 지금 반년째 써오고 있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된 이유는 각각의 이미지가 매번 다른 케이스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초상화라는 어떤 굉장히 구체적인 매체를 다룬다면 언젠가는 저희가 그 초상화라는 범주 안에서 어떤 인물의 형태나 색상이나 배치 같은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언젠간 그 둘이 똑같이 묘사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유통되는 이미지들을 생각해 보시면 뭐 쿠팡이라는 사이트에 있는 포카칩 이미지일 수도 있고 길가에 떨어진 어떤 나이트클럽 전단지일 수도 있고 미술관에 도로에 실리는 굉장히 고상한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 매번 작성할 때마다 그 케이스가 달라지니까 저희가 이 정도는 맞춰놨겠지 했는데 또 다른 이미지가 나오고 그래서 뭔가 다수가 글쓰기를 할 때 이것이 온전한 어떤 합의된 지점을 찾는 건 사실상 죽을 때까지 불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 방안을 좀 결정하는 게 사실 이 프로젝트가 이제 어떤 것이 되어 나갈 것인가의 문제랑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누가 쓰든 같은 텍스트가 생산이 되도록 프로토콜을 만드는 일은 저는 이제 뭐 국가기관들 공공성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어떤 공공기관들이 하려고 하는 일일 것 같아요. 어떤 매뉴얼처럼 이제 규칙들을 만들어서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그 텍스트가 생산되도록 하게끔 하는 장치를 만든다거나 근데 오히려 반대로 그 격차를 훨씬 더 강화시켜서 너무 주관적인 그런 정보들을 훨씬 더 생산해내는 거죠. 뭐 그 차이들 이제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그 기로에 이것저것을 해본 경험상 그 이제 갈림길에 있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이 프로젝트는 어느 방향이 조금 더 기울어져 있을까요? 어느 쪽으로 더 가려고 하는 관성이 있을까요? 이 프로젝트는 초반에는 저희가 어떤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거를 꼭 지키고 통일성, 일관성을 추구해보자라고 해서 경직되게 글을 써보기도 했는데 이걸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 그런 가이드라인이 꼭 어떻게 적혀 있고 계속 확인하면서 지키고 해야 하는 어떤 십계명 같은 것이 아니라 이게 소규모라서 가능한 걸 수도 있겠지만 둘이서 작성을 함께 하면서 그 말하지 않아도 서로 그 무형의 가이드라인이 생긴다는 감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냥 지속해오면서 체화되는 감각일 수도 있겠다,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맞아요. 사실 저희는 기관이 아니고 저희도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이유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사실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원래는 역할을 미술관이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 국내에서는 이미지 묘사 작성 지침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배포하고 있는 미술관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미술관이 해야 할 일이죠. 근데 어떻게 가이드라인이 일단 있어야 이 대체 텍스트라는 것에 대한 일단 인식이 대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것을 주관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해체한다고 하면 뭔지도 모르는 거를 뭔지도 모르게 실험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사실은 쿠파유잇이라는 해외 미술관에 굉장히 명확한 가이드라인 지침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작용으로 꼭 그런 어떤 되게 칼 같은 가이드라인 이외에 조금 더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적어도 국내 입장에서는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을 뿐더러 이것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이것이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상황이 없는 상태라고도 생각을 해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지금 기준도 한번 만들어 보되 거기서 좀 나아가서 거기서 벗어나는 실험도 해보려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그 실험을 좀 이렇게 실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어떤 시도들을 좀 하셨었는지도 궁금해요. 한 가지 조금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하나의 문장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 문장을 듣고 하나의 이미지를 좀 떠올려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있다라는 문장을 듣고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네.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고 내 가장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서 있는지 물어보면 어때요? 사람이 어떻게, 뭘 상상을 하셨는지. 어떤 사람을 그럼 상상하셨는지 한범 씨의 네, 사례를. 그냥 정말 그 말을 듣고 떠오른 거는 이제 여기 오는 길에 이제 거리가 이제 배경이고 우산을 든 남자가 떠올랐어요. 오, 누구시죠? 아저씨였어요. 네. 네,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사람이 서 있다라는 문장을 듣고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번 또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람이 서 있다. 방금 사람이 있다랑 어떻게 보면 같은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고 다른 이미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이미지가? 거의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네요. 저희도 그러면 사실 저는 다른 문장을 들려드린 거잖아요. 사람이 있다라는 문장과 사람이 서 있다라는 문장은 다른데 만약 두 이미지에서 떠오르는 게 같다면 왜 같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다는 것은 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가. 그러면 사실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이 존재할 수가 있잖아요. 다양한 신체가 존재할 수도 있고 그 중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저희도 실제로 이미지를 작성하다 보면 사람이 있다라고만 저희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이 앉아있는 이미지도 있었고 누워있는 이미지도 있었던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대로 지금처럼 글을 다시 이미지로 전환해 볼 때 어떤 것들을 기본값으로 상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언어가 함축하고 있는 다양한 이미지를 좀 모아보는 그런 작업을 이후에는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를테면 휴먼 빙이라는 작업이 될 수가 있겠죠.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다양한 방식의 이미지들 그게 피부색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서 있거나 앉은 행위일 수도 있고 어떤 방향 오리엔테이션 내가 앞을 바라보고 있거나 뒤를 바라보고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신체에 대한 걸 수도 있고 어떻게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양한 이미지나 또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작업들 또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한 작업이 떠오르는데 얼마 전에도 번역돼서 나왔는데 번역이 불가능할 거라고 얘기했던 책인데 이제 레이몬 크노의 문체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어떤 아주 짧은 에피소드를 이제 99개의 그 이제 글쓰기 다양한 글쓰기로 해본 약간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작업은 그런 문학적인 실험으로까지도 계속 뻗어 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가 사실은 이제 어떤 작업이 될 것인가 그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그런 문제 연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는 작품이기도 하고 네. 대체 텍스트는 특히나 또 글자 수의 제약이 있는 글이다 보니까 이런 작업도 생각하고 있어요. 같은 하나의 이미지를 글자 수를 한 음절로 말해야 할 때, 혹은 두 음절로 말해야 할 때, 세 음절로 말해야 될 때 이런 연습 저희도 실험들을 내부적으로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먹는 이미지가 한 장 있었는데 이거를 한 음절로 말해보자 했을 때 지수님이 뭐라 하셨죠? 얌.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거 한 음절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 이미지를 좀 더 일반적인 우리가 소위 일반적이라 말할 수 있는 문장으로 말하려면 몇 자가 필요할까도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 문장을 정말 글자 수에 제한 없이 막 1000자 아니면 2만 자까지 확장해서 써본다면 이 하나의 이미지를 두고 우리가 어디까지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저의 과대 해석을 해보자면 이 프로젝트는 크게 두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이미지에 대한 인식론에 대한 계속 이제 의심과 네. 어떤 이미지를 인식하는 것에 대한 의심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근데 이제 그걸 또 재구성하는 작업으로서 이제 글쓰기가 뭘 할 수 있는가. 이게 글쓰기라는 게 무슨 한계를 가졌는가. 계속 이런 두 종류의 이제 이미지에 관한 인식론과 글쓰기의 글쓰기라는 것이라는 이제 생산의 어떤 생성의 방식들을 두 가지를 동시에 계속 어렵게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 작업처럼 보이는데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작업은 딱 최종 결과물로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웹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쭉 나열되어 있는 이 상태를 최종으로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일종의 과정적인 상태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적합한 이해 방식인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다라는 그걸로 봐야 된다 이런 게 저의 주장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변화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가 지금 어떤 변화들 속에 있는가, 이 글쓰기가 지금 어떤 변화들의 상태에서 이제 좌표를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했을 때의 글쓰기가 있을 것이고 지금의 글쓰기가 있을 것이고 이제 또 예상하는 바의 글쓰기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글쓰기가 가진 되게 교육적인 측면이 글을 쓰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를 배우게 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거를 알게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내가 알던 거를 이제 완전히 철폐하기도 하고 이제 완전히 다른 인식을 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본인들의 과거 글쓰기 혹은 과거의 어떤 그 과정들을 조금 반추해 봤을 때 되게 복잡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비춰봤을 때 이제 본인들이 어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 드러날 수 있을 것 같고 네. 혹시 어떠신가요? 그런 과정으로서의 본인들의 작업을 이렇게 좀 돌아본다면? 차이에 대해서 글쓰기를 저희가 대체 텍스트를 작성한다는 것은 어쨌든 글쓰기를 해야 한다는 그 전제가 있는 상태에서 인식을 하는 네. 건데 저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뭔가를 에 대해 묘사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인식하잖아요. 네. 근데 그 전제가 있음에도 그 묘사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인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있어서 어떤 예를 들어 하나의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 수십 명이 있는 단체 사진이다. 그러면 사실 인식을 할 때 수십 명이라는 생각도 안 하죠. 단체 사진 하고 말 텐데 네. 그렇게 힐끔 봤을 때의 인상도 있지만 그것이 시각적인 묘사를 포함하냐라고 할 때는 단체 사진은 너무나 적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것이고 네. 심지어 수십 명의 단체 사진이라고 하는 것도 수십 명이 포함하는 범주는 뭐
20명에서 99명인지 너무 많은 범위를 포함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인식을 할 때 하나하나 세서 60여 명의 사람이 있는 단체 사진이다라는 것도 굉장히 어색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린 세지 않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인식 방식이었고, 사실은 60여 명이 있는 단체 사진이라고 말하는 방식이 조금이라도 이미지와 가까운 문장이 아닐까? 그런 식으로 평소에 했던 인식 습관을 조금 네. 달리 보는 그런 차이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좀 방금 말하신 것처럼 그냥 다수라고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숫자를 가리키는 게 이미지를 좀 더 선명하게 말할 수 있겠구나를 또 인식하기도 한 반면, 또 한 저희가 피드백을 들은 것 중에는 또 그렇게 구체적인 숫자가 등장해 버리니까 말의 논조나 어조 자체가 굉장히 수치적이고 객관적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이미지 자체에 대한 인상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십 명 있는 단체 사진과 60여 명이 있는 단체 사진은 조금 거기서 연상되는 이미지도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하는 것과 또 말 자체가 가진 그 뉘앙스도 계속 달라져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지수님이 좀 되게 저한테 있어서는 제가 듣기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게 정보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정보량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단체 사진이라고 했을 때는 너무나 정보가 적은 거죠. 아까 제가 머리를 오대어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저를 절대 떠올릴 수 없는 것처럼, 결국은 이 글쓰기라는 거는 가능한 한 정보를 복잡하고 풍부하게 만들어 나가서 그 말씀하셨던 코드에서 비어 있었던 그 자리를 이제 어떻게 풍부한 정보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방향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충분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이제 글로써 풍부한 정보라는 것도 그냥 뭐 텍스트 길이를 길게 한다고 해서 마냥 정보가 풍부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게 또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많은 뭐 문학가들이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겠죠. 이 글로 어떻게 가능한 풍부하고 복잡한 이야기를 만들 것인가. 그런 종류의 복잡한 어떤 어려움들 안에서 이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저는 이제 이 작업 그랬기 때문에 이 작업을 보는 어떤 의미는 반대로 이 현실이 얼마나 이제 정보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들이 많은가, 그러니까 얼마나 누락되어 있는 장소들이 많은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미술관이라고 하는 대상을 이제 계속 환기를 시키다 보니까 얼마나 그것이 임의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성물인가, 이제 이런 그런 조금 더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단지 두 분의 작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진짜 모두가 공동의 노력으로 이제 뭔가 제도적으로 또 개인이 어떤 예술적인 실험으로서도 계속 다 시도되어야 되는 어떤 종류의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작업인 것 같아요. 네. 맞나요? 그럼요. 무슨 다 말씀을 맞아요. 몰라요. 한 번이 우리가 틀려. 없습니다. 난 그렇진 않죠. 그 차이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이전에 저희도 썼던 글들을 보면 부끄러운 것도 있고 너무 못 썼구나 싶었던 글도 있기도 한 반면, 또 외부에서 주는 자극이 좀 큰 것 같아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럼에도 부끄러운 글을 뭐 인스타그램이 됐든 아니면 웹사이트가 됐든 이렇게 퍼블릭하게 공개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게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 하나의 케이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저희는 오히려 저희가 공개해둔 글을 보고 좀 크리틱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이 단어나 문장의 구조는 좀 아쉽고 이런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사실은 문을 열어두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도 실제로 저희가 같이 글을 쓸 때 참여해 주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저희 둘만 글을 쓰고 있다 보니까 둘의 문체가 무한하게 확장하기는 어렵거든요. 저희들의 쪼가 있겠죠. 글 쓸 때 쪼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제안 주셨던 게
그 어떤 대상의 크기를 말할 때 혹은 대상의 그 이미지의 색상을 말할 때 그 비유 어떤 기준을 꼭 이미지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이미지 안에서 한번 기준을 찾아보는 건 어떠냐. 그래서 이를테면 배경색과 고양이가 있는 그림이었는데 고양이의 몸통색이 저희는 항상 그거를 갈색이다, 황토색이다, 그리고 배경색은 베이지색이다 라고 각 개별의 대상들에만 생각했는데 되게 배경색과 고양이의 몸통색이 비슷하다라는 글쓰기의 방식을 또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그런 게 저희 내부 안에서 또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이라 네. 너무 새로웠고 만약에 정말 이 묘사하는 글쓰기의 방식이 정말 많을 텐데 그것들을 각자가 써서 퍼블릭하게 공개를 한다면 훨씬 더 건강한 글쓰기 생태계가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약간 좀 방금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픈 소스에서 이제 수집된 이미지들이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가 돼서 미술관을 형성을 하는데 어떤 글쓰기만을 통해서 이제 생산된 그 이미지와 텍스트의 모음이 어떤 미술관이 돼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민주의적이지 않은 미술관 이름이라는 한다면 이 식민주의적인 글쓰기를 철저히 배제를 한 그런 텍스트들만 있는 뭔가 미술관이라던가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어떤 이미지들이 또 볼 수 있나 이런 약간 글쓰기가 우선되는 어떤 미술관도 방금 생각이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여러 가지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게 적은 인원으로 이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하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항상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글을 써줄 사람을. 근데 그 글쓰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되게 글쓰기라는 게 이제 좀 위험한 개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글쓰기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 분명히 어떤 기능적인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글을 쓰려고 하는 누군가가 하는 어떤 되게 한정적인 일일 것 같은데 그래서 글을 계속 써 나간다라는 거는 되게 좀 특수한 사람이 되어가는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진 이 프로젝트에서 가진 어떤 모순이나 위험성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 특정한 되게 이제 대표적인 어떤 주체가 글을 쓰게 되는 글을 쓴다. 그러면 이제 저자성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그 저자성이 어떤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에서 이해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참여자분들 워크숍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도 같이 글을 쓰는 이제 시간도 가지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쓰는 글 말고도 이제 같이 쓰는 어떤 그러니까 타임과 이제 이 프로젝트를 같이 했을 때 또 어떤 좀 다른 일들이 있었는지 또 그건 어떤 글쓰기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실 텍스트는 사실 누구나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긴 하거든요. 사실 누구나라기보다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대체 텍스트 입력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소위들 흔히 말씀하시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파일에도 대체 텍스트를 사실은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경험이 적다 보니까 이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문가가 스페셜리스트가 따로 있어서 그 사람들만 써야 되나 싶기도 한 지점이 사실 우려되는 지점이 있고 실제로 저희도 이런 작업을 이어가다 보니까 국내 미술관 쪽에서도 자신들의 작품을 좀 써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네, 해외 기관한테도 좀 연락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한편으로는 본인도 쓰실 수 있는 건데 이걸 비용까지 저희한테 지불해 가면서 써야 하는 정도로 이거를 낯설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한편 있기도 하고요. 네. 워크숍은 언제 하셨었던 건가요? 워크숍은 지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해시태그 전시의 연계로 진행했던 워크숍이고 또
미술관 관계자분들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고 퍼블릭하게 일반 아. 대중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네. 그때 보면 정말 다양한 글쓰기 방식들이 나와서 저희도 되게 참여자분들은 제가 정말 부족하네요. 자신들 이제 깎아내리기 바쁘셨지만 저희는 각각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글에 반영되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계속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드렸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자성과 관련해서 오히려 만약에 어떤 대체 텍스트 전문가 같은 어떤 직종이 생겨날 수도 있겠다. 혹은 일종의 이게 이미지 번역 행위라고 했을 때 저희도 문학 작품을 찾아보면서 그 번역가가 한 번역이 참 좋더라. 그래서 오히려 번역가를 찾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이미지 묘사라는 행위가 정말 되게 캐주얼하게 퍼진다면 난 그 사람이 쓴 대체 텍스트가 좋더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자성이 발현이 되어도 한편으로는 긍정적일 수도 있겠다 하는 또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네. 이제 좀 생각하셨나요? 네. 생각하셨나요? 워크숍 진행하면서 그렇게 막 우려하고 네. 자기를 자책하고 하시는 분들 보면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작성하신 글조차 없이 그냥 비어 있음의 공간을 채운다고 네. 생각하면 사실 그냥 비어 있는 어떤 흰색도 아니겠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빨간 사과 사진이다, 사과다라고만 말하는 것도 훨씬 지금 상태보다는 많은 정보를 맞아요. 담는 네.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게 네. 막 완벽한 대체 텍스트 그리고 많이 물어보세요. 좋은 대체 텍스트가 뭐냐? 그러면 저희는 좋은 사람은 뭐냐? 좋은 이야기란 무엇이냐? 오히려 되묻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네, 어떤 절대적인 완벽한 것을 지금 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글쓰기의 저자성이나 그런 글쓰기의 좀 신화라는 거는 이제 퀄리티, 이제 그런 가치와 너무 이렇게 암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대체 텍스트 작업이라는 거는 그런 퀄리티 혹은 가치, 그러니까 퀄리티 중요하긴 할 것 같은데 맞아요. 잘 썼냐 못 썼냐의 퀄리티가 아니라 얼마나 예를 들면 가치 기준이 다를 것 네. 같아요. 얼마나 정보량이 풍부한가, 그런 종류, 얼마나 편향되지 않은 방식으로 서술됐는가. 오히려 그런 가치 기준들을 찾아 나가는 일이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한편 들기도 하네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사소한 궁금증이 또 하나 생겼는데 그 국립현대미술관 그 워크숍 하실 때 미술관 직원분들하고 일반인 이렇게 나눠서 하셨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미술에 관한 제도적인 학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술사 공부를 하고 이미지에 관한 공부를 하고 그거를 글쓰기 훈련을 이제 제도적으로 받았는데 막상 현장에서 이제 비평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소모적으로 그걸 깨부숴야만 하는 상황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참 모순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미술 전문가, 소위 미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진 전문적이지만 사실상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견고하게 제도화되어 있는 인식 방식과 텍스트 쓰기 방식들, 네,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 또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또 완전 다른 방식으로 대상을 인식하고 또 그걸 표현하는 그런 차이들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또 궁금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걸 또 느끼셨는지 좀 그런 것도 궁금해요. 맞아요. 저희도 좀 다채로운 분들을 많이 가능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미술 기관 관계자분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조금 접근하는 방식부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만났던 분들 중에는 이제 작품이라는 것은 결국 작가의 작업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파생물이 나온다고 했을 때 작가의 동의를 구한다거나 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또 의문을 제기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런 의견에는 저희는 이제
그러면 작품을 감상할 권리가 작가에게 따른 것인가 하는 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주로 미술관에서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래도 디자인 혹은 미술 관계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상당히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시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 정제된 언어 말고 저희가 워크숍 활동 중에 하나가 의도적으로 객관적인 표현을 배제하고 가장 주관적으로 써보는 시도를 또 하는 활동들이 있어요. 네. 그것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말하듯이, 가족에게 말하듯이, 연인에게 말하듯이 한번 써보는 방식을 하면 때로는 그런 방식이 이미지를 묘사할 때 훨씬 도움이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쓴다는 것은, 이미지를 묘사한다는 것은 꼭 객관적으로 쓰기라고가 동일한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지를 묘사할 때는 때로는 주관성이 발휘될 때 그것이 다른 대상과의 비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게 이미지를 묘사하는 되게 좋은 방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경험들이. 또 최근에는 시각장애인 분들 대상으로 네. 워크숍을 진행을 했을 때는 그분들이 어떤 물체를 만지고 감각하는 고 그에 대한 이제 묘사를 말로 해주셨는데, 뭐 저희는 그 미술 작품에 대한 텍스트를 주로 써왔고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단어와 쓰지 못하는 단어를 알게 모르게 구분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네. 그분들이 이제 설명을 하실 때는 그 사이즈에 대한 묘사도 저희는 손바닥 한 뼘보다 조금 더 긴데 이걸 뭐라고 말하지? 조금 더 길다고 말할까? 그렇게 했는데 거기 그 당사자분들은 냉면 그릇 크기예요 라고 한 번에 그냥 네. 직관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오히려 더 필터링하지 않고 더 정확하게 네. 인식을 하시는 점에 있어서 네. 또 한 번 또 다른 표현 방식을 또 네. 느끼기도 했죠.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그러면 보이는 사람만 쓸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저희 경험을 바탕 해보니까 꼭 보이는 감각이 아니더라도 그 대상을 인식하는 방법이 몸을 이용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촉감을 이용해서 자신의 경험, 개인적인 경험에서 그것을 냉면 그릇 정도의 크기라고 했을 때 저희가 통용되고 있는 그런 감각을 바로 오히려 선명하게 아무리 저희가 이거 한 뼘의 크기, 뭐 동그란 접시보다도 오히려 그런 감각들의 가능성을 봐서 누구나 써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럼. 좀 이런 방향성들이 좀 나아가는 그 좀 모습들을 감히 예상을 해보자면 언젠가는 미술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미지 자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붙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오픈 액세스로 제공되는 저작권이 없는 이미지들을 위주로 다루지만 사실은 그게 굉장히 공정하고 이제 공공에게 제공되는 자원 같지만 사실은 그 이미지 생산 자체도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미지를 의심을 하다 보면은 이미지의 존재까지 그 이미지가 지금 우리한테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까지 의심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 미술관은 그러니까 이미지가 보이는 것, 어떻게 보이냐의 문제 넘어서 이 이미지의 존재 자체를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생산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미지 자체가 편향성을 가졌다라는 뭔가 그런 발견까지 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대체 미술관은 지금은 이미지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디지털 이미지들로 이제 웹에서 보여지지만 굉장히 어떤 현실에서 구체성을 가진 어떤 진짜 미술관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여러 가능성들이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능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생각했을 때 계속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기존에 이제 비어있던 곳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무엇이 가장 지금 필요한가라고 질문을 하는 과정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과정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였을 때 이제 어떻게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으로 이 새로운 질서 그 후 그리고 이 대체미술관 작업이 이제 어떤 미래를 좀 그리고 있는지 어떤 뭐 짧게는 올해 어떤 프로젝트를 또 준비를 하고 있고 좀 장기적으로는 이제 어떤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관심 있고 지금에서 이거 재밌겠는데 이거 빨리 해보자라고 얘기했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이 있다, 사람이 서 있다 이런 네. 굉장히 짧은 문장을 이미지로 다시 풀어내는 작업을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 대체미술관 내부에서의 운영 방식으로는 지금은 두 사람이서 쓰고 있지만 저희가 워크숍도 계속 지속적으로 뭐 다른 기관이나 또는 그냥 신청자들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그 분들 거기 참여하신 분들과 뭔가 같이 대체 텍스트를 생산하고 그분들이 작성하신 걸 미술관에 반영하고 하는 조금 더 네. 커뮤니티적인 그리고 네, 그런 걸 상상해 보기도 하고 네. 지금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오픈 액세스 이미지 제공하는 기관들을 협력기관으로 여겨요. 네. 근데 정말 그들은 협력기관을 여기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기관과? 네. 네. 그런 생각도 해보고 감사하게도 미술기관에서 실제 연락이 오기도 하는 것이 보여서 네. 조금 지금까지는 아직 미술기관에서 대체 텍스트를 적용한 사례는 국내에서는 없어서 네.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저희가 전 소장품을 작성을 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반영까지 가보는 게 일단 어느 기관과 함께 해보고 싶은 실제로 미술관의 웹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이 네.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사실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이 텍스트의 불완전성보다도 공공기관 차원에서 그거를 대체 텍스트를 반영하기까지에는 아무래도 근거가 필요하고 그 근거라는 것은 결국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어떤 행정적인 차원에서 반영을 못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말을 하는데 이 미술관 도대체 언제 폐관하는 거냐라고 말을 해요. 대체 미술관. 네, 이거 언론 폐관,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저희가 매주 글을 쓰다 보니까 너무 저희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다지 생계가 돈벌이가 되지 않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작업이기도 해서 저희가 달력을 보면 매주 이 회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의는 언제 끝날 수 있을까 하는데 지금 든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이 대체 미술관은 폐관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술관이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대체 이 텍스트가 입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근데 이 이미지 묘사 행위 자체가 너무 당연해져 버리면 이 미술관의 존재 이유도 사실 사라질 것 같아요. 각자가 뭐 완벽을 요하지도 않고 뭐 SNS에 포스팅을 할 때 오늘 먹은 사과를 올릴 때도 뭐 흰 접시에 빨간 사과 하나가 있다 이렇게 올려버리면 이게 더 이상 하지 않은 행위가 될 것 같고 어쩌면 대체 미술관의 목표는 자연스럽게 폐관을 맞이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인사를 이걸로 오늘 저희 대화를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 또 이제 시청해주신 분들께 또 인사를 한번 해봐. 저희 대체 미술관은 사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좀 많은 분들 접하실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어서 한번 팔로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저희 미술관 관련돼서 언제든지 뭐 협업이나 궁금하신 점 같은 경우는 또 메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좀 새로운 질서 그 후에 대체미술관 작업을 좀 돌아보면서 이제 글쓰기의 문제를 좀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풀어봤는데 이 작업은 사실 글쓰기 말고도 뭐 다양한 방식으로 또 다루어지고 논의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도 방문해서 좀 살펴보시고
또 궁금증이나 뭐 반박이나 어떤 제안들이 있다면은 또 지속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대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